죽은 장모님 돈 3억 8천? 걔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감략히윽 그냥 없는 셈쳐. 사람 죽고 생긴 돈으로 살아있는 식구 올가매지 마라. 소파에 드러누워 야구 보던 남편이 리모컨으로 지 무릎을 툭툭 치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시장 골목에서 40년 국밥 말아판 가게 그 권리금이랑 보증금까지 싹 긁어서 남긴 마지막 3억 8천을요. 신우이가 언니 딱 한 달만 하고 가져간 게 벌써 넉 달 전인데 그 사람 계정엔 호텔이랑 명품 가방 사진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통장 내역을 들이밀자 남편은 내 동생 신용불량자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냐며 안방문을 쾅 닫아버렸죠. 그리고 정확히 다음 날 그 사람은 회사 화장실 칸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게 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발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 다 빠지고 국화 냄새랑 향 냄새만 남은 빈소구석에 저는 접이의자 하나 펴놓고 앉아 있었어요. 27에 시집와서 16해를 며느리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그 긴 세월을 통틀어 제일 외로웠던 밤이 하필이면 우리 친정엄마 빈소였다는 게 지금도 목에 가시처럼 걸려 있습니다. 엄마가 담도암이라는 말을 들은 게 딱 석 달 전이었죠. 의사가 모니터 돌려서 보여주는데 저는 무슨 소린지 하나도 안 들리고 석 달이라는 숫자만 귀에 박혔습니다. 그 석 달을 저는 병실 보조 침대에서 살았어요. 회사에는 연차를 다 끌어다 쓰고 모자라면 반차를 붙이고 그것도 모자라면 퇴근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링거 꽂은 팔로 제 손등을 잡고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똑같은 걸 물었어요. 정미야, 네 밥은 묵었나? 엄마는 지금 물도 못 넘기면서 무슨 내 밥 걱정이야. 네가 굶고 쓰러지면 엄마가 눈을 우에 감노. 그 손이요. 마디가 다 굵고 손톱은 늘 짧게 깎여 있던 손. 손등에는 국물 튄 자국이 점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40년을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 서 있던 손이라 그래요. 뜨거운 게 튀면 아이고 한 번 하고 앞치마에 쓱 닦고 다시 국자를 들던 손. 그 손이 병실에서는 자꾸 가벼워져서 나중엔 제 손등 위에 얹어놔도 무게가 안 느껴지더군요. 그 석 달 동안 시어머니는 병실에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신우이도요. 꽃 한 송이,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남편은 2번 왔는데 2번 다 30분을 못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의자에 엉덩이 붙였다가 폰 2번 보고는 회사에서 찬내하고 일어서는 식이었죠. 대신 그 사람은 회식 사진을 부지런히 보내왔습니다.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거리는 사진, 소주잔 부딪히는 사진, 누가 넥타이를 머리에 두른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장님 기분 좋으신데 나만 빠질 수 없잖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새벽 2시에 그 사진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엄마가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제가 등을 쓸어주고 있던 밤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도 안 지웠습니다. 왜 안 지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는데 뭐에 필요한 건지는 저도 몰랐죠. 빈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발인 하루 전 정산소 옆 작은 테이블에서 저는 조의금 장부를 적고 있었습니다. 상주도 저 하나, 장부 쓰는 것도 저 하나였어요. 엄마한테 형제가 없고 저한테도 형제가 없으니까요. 이름 하나 적고 금액 하나 적고 그러다가 낯선 이름이 나오면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았을까? 국밥집 단골이었을까? 시장 상인회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하다 보면 코끝이 시큰해져서 볼펜을 놓고 천장을 한번 봐야 했어요. 그때 남편이 옆으로 오더니
장부를 몇 장 휙휙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봉투 무더기에서 두툼한 것만 손가락으로 골라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지금 뭐해? 이거 내 쪽 손님들 낸 거야. 그래서 내 얼굴 보고 온 사람들 돈인데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하지. 이걸 왜 당신이 따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봉투는 이미 양복 안주머니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지갑 챙기는 사람 같았어요. 안주머니가 불룩해지니까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려서 모양까지 잡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관도 아직 안 나갔는데 여기서 소리 지르면 우리 엄마 마지막 자리가 시끄러워지겠구나. 그 생각 하나뿐이었어요. 4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조용히 불만 넣다 간 사람인데 마지막 밤에 사위랑 딸이 봉투 가지고 멱살 잡는 꼴을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생각이 두고두고 제 발목을 잡습니다. 발인 아침이었어요. 육개장 그릇 부딪히는 소리랑 같이 휴게실 쪽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 목소리였습니다. 가게 판 돈이 대체 얼만데? 3억 8천이라더라. 사돈이 딸 하나 있다고 다 애미 앞으로 해놨대. 그 돈 언제 나온대? 권리금은 벌써 받았고 보증금이랑 통장만 정리하면 끝이란다. 네 오빠가 다 알아봤대. 세상에 3억 8천이면 엄마 그럼 우리도. 쉿. 목소리 낮춰라. 애미 들으면지 돈 뺏기는 줄 알고 또 눈부터 치켜뜰라. 제가 그때 뭘 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문 앞에서 3초쯤 서 있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손에 국화다발이 들려 있었고 저는 그걸 영정 앞에 올려놔야 했으니까요. 엄마 사진 앞에 꽃 놓고 물러서는데 손이 떨려서 꽃대가 자꾸 흔들리더군요. 우리 엄마는요. 29에 혼자가 돼서 저 하나 보고 산 사람입니다. 새벽 4시에 가마솥에 불 넣고 밤 10시에 셔터 내렸어요. 여름에는 주방 온도가 40도가 넘어서 등에 옷이 다 들러붙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가게에 가면 엄마는 국자로 국물 떠서 후후 불어 먹여주고는 니는 저 구석에서 숙제해라 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지요. 그 돈으로 제 등록금을 냈습니다. 제 결혼식 때는 예단이 부끄럽다고 적금까지 깨서 500만 원을 더 붙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예단 이불을 손바닥으로 쓱 쓸어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엄마 밑에서 국밥 냄새 맡고 자라내라 걱정했더니 그래도 시집은 오겠다고 애는 썼네. 그날 저는 웃었어요. 신부가 웃지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16회를 그 웃음으로 버텼습니다. 빈소벽에 이마를 대고 저는 소리 없이 가슴을 쳤습니다. 소리내면 안 되니까 주먹으로 명치를 꾹 눌렀는데 그게 더 아프더군요. 밖에서는 여전히 그릇 소리가 났고요. 조문객 뜸해진 오후에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각자 폰만 봤습니다. 시누이는 짧은 영상을 넘기다가 혼자 픽 웃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지루한 얼굴로 손목시계를 자꾸 확인하셨고요. 그러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애미야, 네 어머니. 우리는 저녁에 가야 쓰겄다. 죽은 사람 붙들고 있어봐야 뭐하냐. 우리 건물 2층 세입자가 보일러 터졌다고 아침부터 난리다. 어머니, 오늘 저희 엄마 장례도 안 끝났어요. 산 사람 일부터 챙겨야지. 여긴 사람도 다 빠졌구만. 우리가 앉아있다고 뭐가 달라지냐. 네가 상주지 우리가 상주냐. 시누이는 그 말 끝에 폰에서 눈도 안 떼고 한마디 보탰습니다. 언니, 나 내일 오전에 약속 있어서 발이는 못 볼 것 같아. 이해하지? 그때 제 얼굴이 어땠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조물록 위에 놓인 볼펜을 손가락으로 똑딱똑딱 누르고 있었던 건 기억나요. 똑딱똑.
그 소리만 계속 났습니다. 장례 끝나고 며칠 뒤에는 엄마가 살던 가게 뒷방에 들렀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어요. 가게 주방 문 열면 바로 이어지는, 이불 깔면 발이 문턱에 닿는 그런 방이요. 엄마는 거기서 20년을 잤습니다. 집에 가서 자라고 그렇게 말해도 새벽에 불러오려면 여기가 편타하고 안 나오셨어요. 장롱을 여니까 옷이 몇 벌 없었습니다. 목이 늘어난 티셔츠 서너 장, 스타킹 몇 개, 그리고 국물 자국이 누렇게 밴 남색 앞치마 한 장. 저는 그 앞치마를 꺼내서 코에 대봤습니다. 사골 냄새랑 파스 냄새랑 그 사이에 낀 비누 냄새가 났어요. 엄마 냄새가 남아있는 게 그거 하나였습니다. 다른 건 다 정리업체에 맡기고 저는 그 앞치마만 개켜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아직 가게 열쇠가 들려 있었고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 응. 근데 내 셔츠는 왜 안 다려놨어? 내일 아침에 입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엄마 가게 정리하고 왔어. 그건 그거고 셔츠는 셔츠지. 내가 장모님 물건 정리하러 가지 말랬어? 갔다 와서 왜 애먼 나한테 짜증이야. 저는 그 말에 대꾸를 못했습니다. 대꾸할 기운이 없었다는 게 더 맞겠네요. 그냥 가방을 내려놓고 다리미판을 폈어요. 그날 밤 다리미에서 김이 푹푹 올라오는 걸 보면서 울었는데 손은 계속 셔츠를 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서 셔츠에 동그란 자국이 생기면 그 위를 또 다리고 또 밀고요. 16회를 그렇게 살았으니까 몸이 먼저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머리보다 손이 빠른 거죠. 셔츠를 옷걸이에 걸고 옷방에 들어갔습니다. 남색 앞치마를 겨울 코트들 뒤 제일 안쪽에 걸었어요. 남편 눈에 안 띄는 자리로요. 왜 숨겼냐고 물으시면 저도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 손이 닿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방으로 들어가니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폰을 켰어요. 사진첩을 열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병실에서 찍은 엄마 손이었고 그 밑으로 조금 내리니까 불판이 삼겹살 사진이 나오더군요. 부장님 기분 좋으신데 나만 빠질 수 없잖아.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또 멈췄어요. 안 지웠습니다. 불 끄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으니까 엄마 목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정미야, 네 밥은 묵었나? 저는 이불을 코까지 끌어올리고 소리 안 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밥 안 먹었어. 사흘째 못 먹었어. 그런데 이제 그거 물어봐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네. 그렇게 엄마 장례가 끝났습니다. 그 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송장 정리하다가 폰이 울려서 복도로 나갔더니 부동산 소장님이었어요. 사모님, 보증금 정산 다 끝났습니다. 오늘 중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 무슨. 어머님이 참 부지런하셨는데 아무튼 마무리 잘 됐습니다. 전화 끊고 10분쯤 지났을까요? 폰이 짧게 한번 울렸습니다. 입금 3억 8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봤어요. 화면에 찍힌 숫자가 그냥 숫자로 안 보이더군요. 우리 엄마 40년이 이거구나. 새벽 4시에 불 넣고 밤 10시에 셔터 내린 40년이 손등에 국물 자국 박히고 여름마다 등에 옷 들러붙던 40년이 이 숫자구나. 본든 손이 떨려서 식탁에 팔꿈치를 대고 겨우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반차를 쓰고 일찍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그림자가 지더라고요. 진동 소리 하나 듣고 방에서 나온 남편이었습니다.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들어왔어?
우와, 진짜 3억 8천이네. 야, 통장에 이런 숫자 찍힌 거 나도 처음 본다.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게 많겠는데. 쩍 하고 입맛 다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 눈에서 뭔가 반짝 지나가는 걸 저는 봤어요. 봤는데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버리면 그날 밤을 못 넘길 것 같아서요. 남편은 이미 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이런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야, 그거 들어왔대. 응, 진짜 3억 8천 들어왔다니까. 저는 식탁 앞에 앉은 채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랑 안방에서 나는 웃음소리가 섞였는데 이상하게 배가 고프지가 않더군요. 그날 밤 9시 넘어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켰더니 신우이였어요. 결혼하고 16해 동안 제 생일에 문자 한 통 보낸 적 없는 사람이 마트에서 파는 3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랩 씌운 사과 6알. 리본까지 달려 있었어요. 문 열자마자 손부터 내밀더군요. 언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머니 일은 안 됐지만 산 사람은 또 살아야지. 응? 힘내. 우리 엄마 장례 때 발인도 안 보고 간 사람 입에서 어머니 일은 안 됐지만이 나오니까 귀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네, 들어오세요 했어요. 16해 동안 그 집 사람들한테 문 안 열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신우이는 신발 벗고 들어와서 거실 소파 제일 좋은 자리, 그러니까 팔걸이 옆 푹신한 데에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제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더군요. 언니, 나 이번에 무인 스터디 카페 하려고 자리까지 봐놨어. 네? 학원가 코앞이야. 진짜 목 좋은 데야. 지금 아니면 놓쳐. 부동산에서도 이런 자리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요. 딱 한 달만. 진짜 한 달이면 돼. 대출 나오면 이자까지 얹어서 갚을게. 나 이번엔 진짜 장난 아니야. 가족끼리 이 정도는 밀어줄 수 있잖아. 응. 이 사람이 3년에 한 번꼴로 이번엔 진짜를 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카페 했다가 접고 네일샵 했다가 접고 온라인 쇼핑몰 한다더니 반년 만에 소식이 없었죠. 그 뒷수습을 누가 했는지도 대충은 알고 있었고요. 저는 잡힌 손을 그대로 둔 채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 돈은 우리 엄마가 40년 동안 국물 퍼담아서 남긴 돈이에요. 못 빌려드려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쾅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유리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친 거예요. 리모컨이 튀어오르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봐.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하나뿐인 내 동생이 사장 한번 돼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핏줄끼리 왜 이렇게 매정하냐, 진짜. 핏줄은 당신한테만 핏줄이지. 나한텐 우리 엄마가 남긴 마지막이야. 그래, 핏줄. 근데 너 그 돈 네가 벌었어? 뭐? 네가 벌었냐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돈이잖아. 가만히 앉아서 받은 돈을 왜 그렇게 악착같이 움켜쥐냐. 가족들 다 보고 있는데 혼자 욕심 부리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공돈.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저는 우리 엄마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점처럼 박혀있던 국물 자국이요. 여름마다 주방 온도가 40도 넘어서 등에 옷이 다 붙었다던 그 얘기랑 진통제 늘리면 정신이 흐려진다고 이 악물던 마지막 몇 주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신우이는 제 손을 잡은 채로 저를 올려다보면서 웃고 있었고 남편은 팔짱 끼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그 순간에 저는 16해를 며느리로 산 이 집이 눈앞에서 유리처럼 쨍하고 금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까지 뜨거운 게 올라왔는데요. 저는 그걸 삼켰어요.
잡힌 손을 조용히 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생각은 해볼게요. 두 사람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이더군요. 신우이는 역시 우리 언니 하면서 어깨를 툭 쳤고 남편은 그제야 소파에 등을 붙이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과일 바구니 랩을 벗겼어요. 사과 6알을 하나씩 물에 씻는데 등 뒤에서 남편이 동생한테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됐어. 넘어왔어. 내가 뭘 했냐. 결국 내 말 듣는다니까. 오빠 최고.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물을 안 잠갔습니다. 사과 하나를 다 씻고 나서도 안 잠그고 두 번째 사과를 손에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출근 준비하다가 받았어요. 애미야. 네, 어머니. 오늘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라. 돈 들어왔으면 식구끼리 할 얘기가 있는 법이요. 저 오늘 출근인데요. 반차 내면 되제. 네 회사 16년 다녔으면 그 정도는 눈치 안 보고 하겠지. 11시까지 와라. 끊겼습니다. 제가 간다고 대답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반차를 냈습니다. 16회를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오전 11시 시댁 상가주택 3층이었습니다. 역세권이라고 명절마다 자랑하시던 그 건물이요. 1층에 편의점, 2층에 미용실, 3층이 그 댁입니다. 현관에서 신발 벗는데 거실에 벌써 상이 차려져 있더군요. 콩나물국에 계란말이에 김치. 16회 동안 그 집 밥상은 늘 제가 차렸습니다. 명절이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제사 때는 장까지 제 카드로 받어요. 그런데 그날은 밥그릇 2개가 이미 놓여 있는 겁니다.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이상하게 뒤틀리더라고요. 애미야, 앉아라. 밥 먹으면서 돈 얘기 좀 하자. 괜찮아요. 하실 말씀만 하세요. 아이고, 앉으라면 좀 앉아. 그렇게 서 있으면 내가 무슨 죄인 된 것 같잖냐. 앉았습니다. 남편은 벽에 등 대고 앉아서 폰만 만지고 있었고 신우이는 그날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보시더군요. 애미야,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쓰겄냐. 그 돈 내놓고 우리한테 점수 좀 따라. 그래야 네가 남은 평생 이 집안에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제. 안 그러냐? 어머니, 그 돈은 우리 엄마가 40년 벌어서 남긴 돈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 써야지. 죽은 사람 돈 끌어안고 있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산 사람이 써야 돈이 돈값을 하는 거요. 콩나물국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손 올려놓은 채로 그 김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응? 저희 엄마가 3달 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모르시겠죠. 한 번도 안 오셨으니까. 꽃 한 송이도 없었고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그래놓고 장례 끝나기가 무섭게 돈부터 달라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는 좋게 못 듣겠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쨍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밥그릇을 식탁에 내리꽂은 거예요. 국물이 튀어서 제 손등에 떨어졌는데 뜨겁더군요. 와, 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돈을 밝혔어? 결혼할 때 예단 하나 제대로 못 해온 집안이 이제 와서 돈 좀 생겼다고 유세야? 사람이 갑자기 돈 만지니까 눈이 뒤집혔구만. 16회 동안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 중에 제일 솜씨 좋은 말이었습니다. 짧고 정확하고 아팠어요. 우리 엄마가 적금 깨서 500 붙인 이야기까지는 그 사람도 모르겠죠. 알았어도 똑같이 말했겠지만요. 저는 손등에 떨어진 국물을 손가락으로 닦았습니다.
대꾸를 안 하니까 남편이 더 신이 나서 뭐라고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됐다 됐어. 니는 좀 가만히 있어라. 아들 말리는 척 하시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군요.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애미야, 내 말 들어봐라. 네가 그렇게 우리를 못 믿겠으면 내가 담보를 서주면 되겠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려? 이 건물 말이다. 내가 40년 살아온 이 상가주택, 1층 편의점, 2층 미용실, 3층 우리 집, 월세만 250씩 꼬박꼬박 나오는 건물이여. 이것까지 잡히면 이제 군소리 없이 돈 내놓겠냐? 말해놓고는 헛기침을 하시더니 코웃음을 치셨어요. 흥, 며느리가 시애미 건물을 뭐 어쩌겠냐마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감히 네가 하는 웃음이요. 저 여자가 설마 이걸 진짜로 물고 늘어지겠냐. 겁만 주면 알아서 지갑 열겠지 하는 웃음이었죠. 남편이 밥을 씹으면서 픽 웃더군요. 어머니, 건물까지 잡을 게 뭐 있어요. 정미가 말만 저렇지 설마 어머니 건물에 손대겠어요? 겁먹은 척 한번 해보는 거지. 아니요. 못 믿겠다니까 확실하게 해주자는 거제. 어차피 한 달 뒤면 돌아올 돈인데 뭐가 문제냐. 종이 쪼가리 하나 쓰는 게 뭐 대수라고.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빤히 봤습니다. 눈가에 웃음기가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얄팍한 말을 하면서도 며느리 눈은 똑바로 못 보고 자꾸 국그릇 쪽으로 시선을 떨구시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 저렇게 눈을 못 마주치죠. 속에서 뜨거운 게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걸 밥이랑 같이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웃음이 아니라 진짜로요. 웃음이 나오는데 저도 좀 놀랐어요. 좋아요, 어머니.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하죠. 뭘 말씀대로 해?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건물 담보로 잡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자고. 그래야 나중에 가족끼리 딴소리 할 일도 없잖아. 그렇게 하면 빌려줄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났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칫하시더니 이내 얼굴이 환해지시더군요. 그렇지. 인자 애미가 말이 좀 통하네. 진작 그럴 것이지 사람 속을 그렇게 뒤집어 놓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또 뭔 조건이냐? 돈 받는 사람은 아가씨예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직접 나와서 서명해야 해요. 오빠가 대신하는 건 안 돼요. 남편이 미간을 확 찡그렸습니다. 걔 바쁜 애야. 뭐가 바쁜데? 자리 알아보러 다니느라 정신없다고 그러던데. 내가 오빠고 보증까지 선다는데 내가 대신하면 되지. 뭘 굳이 걔를 불러. 여보, 돈은 아가씨 통장으로 들어가잖아. 정작 돈 받은 사람이 서류에 없으면 나중에 누구한테 갚으라고 해? 어머니가 건물까지 내놓으신다는데 이 정도는 확실히 해야지. 설마 아가씨가 자기 이름 석자 서명도 못하겠다는 건 아니지? 남편이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팔을 탁 치셨습니다. 당장 전화해라. 오라고 해. 어머니, 도장 몇 번 찍으면 끝날 일 가지고 뭘 그렇게 말이 많냐? 네 동생 사장님 시켜준다는데 지가 발로 뛰어야지. 어디서 오빠를 부려먹어. 저는 그 자리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는데 떨리는 걸 보이기 싫어서 식탁 아래로 내려서 번호를 눌렀어요. 대학 동창 남편이 하는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몇 해 전에 명함을 하나 준 적이 있는데 서랍에 처박아뒀던 걸 그날 아침에 꺼내서 사진 찍어뒀거든요. 결혼하고 16해 동안 그 집안일로 어디에 전화 한 통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정미예요. 네, 오랜만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돈을 좀 빌려주려는데 서류를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약속한 날까지 못 받으면 따로 재판 안 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게요. 빌리는 사람, 같이 갚기로 하는 사람, 담보로 건물 내놓는 주인까지 전부 서류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 셋 다요. 통화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물으시더군요. 뭐라디? 복잡하게 굴진 않고 내일 오후 2시까지 공증사무소로 오시면 돼요. 세 분 다 신분증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챙겨오세요. 그것만 하면 돈 주는 거지? 네. 아이고, 진작 이럴 것이지. 시어머니는 그제야 숟가락을 드시고 국을 뜨셨습니다. 계란말이를 하나 집어서 제 밥그릇에 올려주기까지 하시더군요. 16해 만에 처음 받아보는 반찬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안 먹었어요. 집을 나서면서 신발장 위를 봤습니다. 노쇠 열쇠고리가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20년 넘게 쓰신 건데 건물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명절에 친척들 오면 그걸 손에 쥐고 흔들면서 우리 건물 월세가 250이요 하시던 게 생각나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튿날 오후 2시 공증사무소 대기실에 4사람이 모였어요. 신우이는 20분을 늦게 왔습니다.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제가 처음 보는 가방이 걸려 있었죠. 언니 미안 차가 어찌나 막히는지. 앉으세요. 이런 거 오래 걸려? 나 이따 약속 있는데. 담당자가 서류를 세부 내밀고 한 장씩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또박또박한 분이었어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님께서 3억 8천만 원을 빌리는 당사자시고요. 아드님은 함께 갚기로 약속하는 연대보증인입니다. 갚는 날은 오늘부터 정확히 한 달 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날까지 안 갚으시면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신우이는 종이를 손끝으로 툭툭 넘기더군요. 3장 넘기는데 10초쯤 걸렸을까요? 읽은 게 아니라 그냥 넘긴 겁니다. 어차피 우리 오빠도 같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한 달 뒤에 갚을 건데 뭘 이렇게 길게 써놨대. 저 여기 찍으면 되죠? 먼저 내용을 확인하시고. 아, 됐어요, 됐어. 어디 찍으라고요? 제일 먼저 지장을 찍은 게 신우이였습니다. 인주의 엄지를 꾹 누르고 종이에 대더니 물티슈로 손 닦으면서 벌써 폰을 들더군요. 옆자리에서 하는 통화가 다 들렸습니다. 나 지금 돈 받으려고 서류 쓰고 있어. 응. 다음 주부터 바로 알아보면 돼. 야, 나 이제 사장님이야. 너 앞으로 나한테 잘해라 키읔키읔어? 아니, 대출은 무슨, 그냥 가족한테 받았어. 담당자가 다음으로 남편 쪽 조항을 짚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십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증인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껄껄 웃더군요. 아니, 가족끼리 돈 좀 빌려주는데 무슨 압류가 어쩌고 이런 살벌한 말까지 써나요? 사람 겁주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연대보증인이시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알아요, 알아. 한 달 뒤면 갚을 돈이에요. 우리 와이프가 워낙 유난을 떨어서 내가 지금 비위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고는 연대보증인 칸에 인감을 꾹 눌렀습니다. 도장을 떼면서 인주가 잘 묻었나 얼굴을 가까이 대고 확인까지 하더군요. 도장 잘 찍혔는지는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한 줄도 안 읽었습니다. 하기야 그 사람이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세 계약서도 그랬고 애들 학원 계약서도 그랬고
아파트 살 때도 그랬습니다. 늘 도장만 찍었어요. 이제 시어머니 차례였습니다. 어머님은 소유하고 계신 상가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시는 겁니다. 등기부에 담보 설정이 기록되고요. 약속한 날까지 못 갚으면 이 건물을 경매에 넘겨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알아요. 한 달 뒤면 갚는다는데 뭘 그리 겁을 주쇼.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동의하십니까? 아니, 괜찮대도 자꾸 그러네. 젊은 양반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듣네. 담당자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님, 형식적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넘어갈 수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아 참, 우리 며느리가 설마 CME 건물에 빨간 딱지를 붙이겄어? 그랬다간 사람도 아니제. 사람 새끼도 아니여, 그런 건. 그 말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시더군요.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시어머니 인감이 담보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도장을 떼고 나서 손수건을 꺼내 도장 밑을 꼼꼼히 닦으시더군요. 인주 묻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그 손을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라디오를 크게 틀고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리더군요. 봐, 별것도 아니잖아.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굴더니 어머니가 건물까지 내놓으셨으니까 이제 돈 가지고 딴소리 하지 마. 알았어? 오늘로 이 얘기 끝이야. 안 해. 서류대로만 하면 돼. 어이구, 우리 마누라 이제 법대 나왔네. 서류대로, 서류대로. 그 사람이 혼자 웃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무릎 위에는 공증사무소에서 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신호에 걸릴 때마다 손으로 봉투 모서리를 만졌습니다. 사흘 뒤에 반차를 내고 등기소에 갔습니다. 등기부를 뽑았더니 시어머니 이름 아래에 담보 설정이 완료됐다는 줄이 인쇄돼 있더군요. 채권 최고액 3억 8천만 원. 저는 그 줄을 손가락으로 2번 짚어보고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공증 봉투랑 같이 가방 제일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가방을 손바닥으로 한번 눌러봤는데 제법 두툼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3시 20분 신우이 계좌로 3억 8천을 이체했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이체 완료라는 글자가 뜨고 5초쯤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최고 진짜 들어왔어. 한 달 뒤에 이자까지 딱 얹어서 갚을게. 역시 우리 언니밖에 없다. 사랑해 언니.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장고 옆에 걸린 달력을 넘겨서 한 달 뒤 날짜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2번 겹쳐서 지나게요. 그리고 옆에 작게 3글자를 적었습니다. 상환일. 그 한 달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신우이한테서 사진 한 장 온 게 다였어요. 어디 빈 상가 앞에서 찍은 건데 여기가 내 가게 될 자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셔터가 내려가 있어서 안은 안 보이더군요. 남편은 그 사진을 보고 봐라, 잘하고 있잖아 하면서 소파에서 웃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2번 왔는데 돈 얘기는 없었어요. 김장이 어쩌고 제사가 어쩌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목소리가 전에 없이 다정하시더군요. 애미야, 네 요새 얼굴이 좀 폈더라 같은 말도 하셨고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달력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동그라미 친 날짜를 보면서요. 오늘 들어오겠지, 오후쯤 들어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어요. 언니, 나 진짜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인테리어 업자가 계약금 들고 잠적했어. 연락이 아예 안 돼.
나 지금 미치겠어, 진짜. 컵을 든 손이 멈추더군요. 돈 갚는 건 조금만 밀어주면 안 돼? 언니, 딱 좀만. 두 번째 달에는 문자가 왔어요. 언니, 자리를 옮겨야 할 것 같아.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2배로 올린대. 미친놈이지? 오빠한테도 다 말해놨으니까 자꾸 재촉하지 마. 나도 지금 죽을 맛이야. 재촉이라니. 저는 그 2글자를 한참 봤습니다. 제가 그달에 신우이한테 보낸 문자는 딱 한 통이었어요. 아가씨, 이번 달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다였습니다. 석 달째부터는 그 문자마저 뜸해졌어요. 전화를 걸면 2번에 1번은 안 받았고 어쩌다 받으면 뒤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사람 목소리보다 베이스 소리가 더 컸어요. 언니, 나 지금 밖이야. 이따 전화할게. 이따가 언제인지는 끝까지 안 알려주더군요. 넉 달째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고무장갑 낀 손을 멈추고 물을 잠갔어요. 그리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폰을 들었습니다. 신우이 계정을 찾아본 게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남의 사진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신념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럴 시간이 없이 살았거든요. 스터디 카페는 없었습니다. 어디에도요. 아무리 내려도 안 나왔어요. 학원 가도 공사 현장도 셔터 올라간 가게도 그 흔한 오픈 준비 사진 한 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사진이 잔뜩 있더군요. 호텔 라운지 창가에서 잠들고 찍은 사진. 반짝이는 쇼핑백 서너 개를 무릎에 나란히 올려놓고 찍은 사진. 손목에 새시계 찬 사진. 어느 병원 앞에서 마스크 쓰고 V한 사진도 있었고요. 3주 전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나를 위한 선물 이 정도는 누려도 되잖아. 고무장갑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바닥에 고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화면을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날짜를 확인했다가 또 올렸다가요. 말이 뒤집힌 일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시댁 보일러를 바꿔드린 적이 있어요. 100몇십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반은 나중에 주마하셨습니다. 그 나중이 안 왔죠. 나중에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네가 잘못 들었제 하시더군요. 신우이 사업 개업식 때 제 이름으로 낸 축의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년 뒤에 언니는 그때 하나도 안 냈잖아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통화 자동 녹음을 켜두고 살았습니다. 누구를 잡으려고 켠 게 아니에요. 제가 미친 사람 되는 게 무서워서 켰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안 들었다고 하고 분명히 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나중엔 제 기억을 제가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켜놓고는 사실 켜둔 것도 잊고 살았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을 열어본 적도 거의 없었고요. 목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서 야구를 보고 있었어요. 팔베개하고 리모컨은 배 위에 올려놓고요. 저는 식탁 앞에 서서 신우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6번쯤 갔을 때 목소리가 왔어요. 언니, 나 지금 좀 바쁜데. 아가씨, 오빠 바꿔줄게요. 돈 얘기는 오빠하고 하세요. 저는 폰을 남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여보, 아가씨야. 통화 중이니까 받아. 3억 8천 언제 갚을 건지 직접 물어봐. 뭐야, 지금 야구 보잖아. 벌써 넉 달이야. 당신도 보증인이잖아. 남편은 짜증을 팍 내면서도 폰을 받더군요. 화면을 귀에 대고 이러더라고요. 야. 새언니가 자꾸 돈 얘기를 하잖아. 그래, 나도 알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됐어, 끊어.
그러고는 폰을 식탁 위에 툭 던져놨습니다. 종료 버튼은 안 눌렀어요. 액정의 통화 시간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화면이 위를 향한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걔 지금 땡전 한 푼 없대. 없는 애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면 갑자기 생기냐? 오빠인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무슨 돈 찍어내는 기계야?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매달 백화점에서 쇼핑을 해? 남편이 고개를 돌리더군요. 사진이 다 올라와 있어. 호텔이고 명품 가방이고 시계고 심지어 병원 앞에서 찍은 것도 있더라. 스터디 카페는 시작도 안 했어. 자리도 안 잡았어. 당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 몰라? 그 사람이 인상을 확 쓰더니 손바닥으로 무릎을 짝 쳤습니다. 야, 너 지금 내 동생 뒷조사한 거야? 가족을 그렇게 못 믿어? 네가 흥신소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지냐? 뒷조사가 아니라 아무나 다 보는 사진이야. 계정 비공개도 아니야. 돈 없다는 사람 손목에 새시계가 있는데 내가 눈이 없어? 하여튼 여자들은 쪼잔하게 사진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사람을 잡아. 아주 취미야, 취미. 거기서 제 목소리가 좀 올라갔습니다. 쪼잔한 돈 아니야. 3억 8천이야. 우리 엄마가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손대어 가면서 번 돈이고 마지막엔 정신 흐려진다고 진통제까지 줄여가면서 버틴 목숨이야. 그게 쪼잔해? 또 장모님 얘기야? 야, 진짜. 죽은 사람 앞세우면 네 말이 다 맞는 거냐? 숨이 턱 막히더군요. 저는 식탁을 짚고 서서 물었습니다. 내가 못 받을까봐 이러는 거야.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아가씨가 안 갚을 거라는 거. 야구 중계 소리가 갑자기 작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소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제 귀에 그렇게 들렸어요. 그 사람이 소파에 누운 채로 저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장모님 돈 3억 8천? 걔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갚냐? 그냥 없는 셈 쳐. 리모컨으로 자기 무릎을 툭툭 치면서요. 사람 죽고 생긴 돈으로 산 식구 잡지 마라. 저는 잠깐 아무 소리도 못 냈습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못 들었어? 없는 셈 치라고. 하나뿐인 내 동생 신용불량자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그건 아가씨가 한 달 뒤에 갚기로 약속한 돈이야. 자기 손으로 서명하고 지장까지 찍었어. 어머니는 건물까지 내놓으셨고 그 종이도 네가 유난 떠니까 맞춰준 거잖아. 남편이 벌떡 일어나 앉더군요. 설마 그걸 들고 진짜 우리 가족한테 칼을 들이대겠다는 거야? 응.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그게. 이제 그만해. 또 꺼내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 3번, 그리고 문 닫히는 소리. 쿵. 식탁 위에서는 통화가 아직 안 끊긴 채로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잠시 뒤에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짧은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저장되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식탁을 2번 두드리고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안쪽 겨울 코트들 뒤에 남색 앞치마가 걸려 있었어요. 국물 자국이 누렇게 밴 끈이 다해진 그거요. 옷걸이에서 벗겨서 품에 안았는데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엄마 냄새요. 사골 냄새하고 파스 냄새하고 그 사이에 낀 비누 냄새.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앞치마를 안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소리내면 안방에서 들리니까 얼굴을 파묻고 울었어요. 엄마, 엄마. 그 2마디만 계속 나왔습니다. 43 먹은 딸이 옷방 바닥에 주저앉아 앞치마 붙들고 우는 걸 누가 봤으면 진짜 창피했을 겁니다. 그렇게 울다가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앞치마 안주머니였습니다.
손을 넣어서 꺼내보니 반지더군요. 금반지요. 엄마가 젊을 때 개 모임에서 하나 맞췄다던 알이 다 닳아서 무늬가 뭐였는지도 안 보이는 반지였습니다. 국밥 말 때 반지 끼면 자꾸 걸린다고 늘 빼두시던 그 반지가 왜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 있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반지 밑에 종이가 한 장 접혀 있었습니다. 4번 접힌 가게 영수증이었어요. 앞면엔 국밥 2그릇에 얼마 이런 게 찍혀 있고 뒷면에 볼펜 글씨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초등학교도 다 못 나온 사람 글씨요. 정미야, 엄마가 글을 못 써서 짧게 쓴다. 네가 시집에서 참고 사는 거 엄마는 다 안다. 딸 목소리만 들어도 속이 웃던지 아는데 엄마가 와 모르겠너? 무시당하고 괄시받으면서 참지 마라.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니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내 딸이다. 그리고 맨 밑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네 짐 될까봐 알고도 말 못했다. 저는 종이를 들고 소리를 냈습니다. 입을 막았는데도 어깨가 흔들려서 옷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았고요. 우리 엄마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명절마다 딸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는 것도, 사위가 처가에 1년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것도, 사돈이 딸을 이름 대신 애미야라고 부르는 것도요. 다 알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딸이 시집살이 더 할까봐 무서워서 40년 국자 잡던 그 입을 꾹 다물고 살다가 그렇게 가신 거예요. 한참 뒤에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편지를 다시 4번 접어서 반지랑 같이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앞치마를 코트 뒤 제일 안쪽에 걸었어요. 손바닥으로 앞자락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싱크대 아래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냈어요. 노란 고무줄이 걸린 낡은 파일이었습니다. 몇 달째 저는 그 안에 종이를 모아왔어요. 장례식장 조의금 장부를 미리 복사해 둔 것, 시누이가 보낸 문자들을 화면째로 찍어둔 것, 시댁 제사랑 김장 때 제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들, 엄마 진단서 사본, 그리고 남편이 병실에 안 오고 회식 사진을 보내온 날짜를 하나하나 적어놓은 종이 한 장. 식탁에 앉아서 날짜 순으로 다시 맞췄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나는 밤이었어요. 새벽 2시에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매달 25일에 시어머니 계좌로 나가던 자동이체가 하나 있었어요. 16해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돈입니다. 명절이든 제 생일이든 엄마 병실에서 밤새운 달에도 그건 나갔죠. 저는 그걸 해지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리더군요. 16회가 1초에 끝났습니다. 새벽 3시에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세수를 하고 얼굴을 들었는데 눈이 퉁퉁 붓고 볼에 옷자국이 나 있더군요. 저는 거울 속 그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봤습니다. 방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통화 녹음 목록을 열었어요. 목요일 저녁 7시 22분, 11분 38초짜리 파일이 맨 위에 있더군요. 저는 그걸 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들으면 오늘 밤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요. 대신 이름을 바꿔서 저장했어요. 손끝으로 2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증거. 아침 6시에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 마시더니 저를 보고 그러더군요. 어제는 뭐 서로 좀 예민했던 거야. 나도 잊을 테니까 당신도 잊어. 돈 얘기는 이제 끝내자. 물병을 도로 넣고 냉장고 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은 채로 대답했어요. 응, 오늘로 끝내자. 그날 아침 저는 반차를 냈습니다.
팀장한테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한마디 하고 끊었어요. 16회 다니면서 사유를 길게 설명 안 한 게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법원 앞 상가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멀쩡히 있는 건물인데 저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차오르는 게 오히려 정신을 들게 해주더군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가서 가방 제일 안쪽 지퍼를 열고 2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공증사무소 봉투에서 나온 것 하나, 등기소에서 뽑은 등기부 하나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다. 3억 8천만 원이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다가 3번째 장에서 손가락을 딱 멈추더군요. 빌린 사람 본인이 직접 지장 찍었고요. 보증인 인감 찍혀 있고 못 갚으면 바로 집행한다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거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제가요. 이 등기부는 담보 서주신 분 건물입니까? 시어머니 상가주택입니다. 1층 편의점, 2층 미용실, 3층 자택이에요. 변호사가 안경을 밀어 올리더니 저를 한번 보더군요. 선순위로 걸린 게 하나도 없어요. 대출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건물 요즘 잘 없는데요. 평생 빚 없는 게 자랑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잠깐 조용했습니다. 변호사가 펜 뚜껑을 딸깍 닫으면서 말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2갈래입니다. 하나는 건물이고요. 담보가 잡혀 있으니까 재판 없이 바로 경매 신청 들어갑니다. 세입자들한테도 통지가 나가요. 다른 하나는 보증인 재산인데 이 서류가 판결문 역할을 하니까 급여든 통장이든 바로 묶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오늘 됩니까? 경매는 서류 준비에 며칠 걸리고요. 급여는 오늘 오후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넣어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노란 고무줄 걸린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고무줄 벗기는데 손끝이 조금 저리더군요. 변호사가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중간에서 멈췄어요. 어머님 진단서도 있고. 이건 뭐죠? 장례식 조의금 장부네요? 네. 사모님, 이건 돈 받는 문제만 하고 끝낼 자료가 아닙니다.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까지 같이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초안 써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소리가 저도 낯설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오늘 써주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16년 걸렸습니다. 12시 10분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면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지금까지 쓰던 가족카드는 제 명의였어요. 제 급여 통장에서 대금이 빠져나가던 카드요. 정지 버튼 누르고 확인 누르는데 20초쯤 걸리더군요. 계단 창문으로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12시 45분 회사 근처 갈비집에서 있었던 일은 나중에 남편 후배한테 들었습니다. 결혼식 때 사회 봐줬던 사람인데 몇 달 지나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는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더군요. 그날 남편이 후배 셋을 데리고 나가면서 오늘 형이 쏜다. 편하게 시켜 했답니다. 계산할 때 카드를 냈는데 단말기에서 삑소리가 났대요. 2번, 3번 긁다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손님, 이 카드 정지된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3번 했는데 계속 안 됩니다.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자기 명의 카드를 꺼내며 중얼거렸다고 하더군요. 와이프가 뭘 잘못 눌렀나 보네. 요즘 정신이 없어서. 오후 1시 40분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인사팀이 그 사람을 불러 세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대요. 김 과장님,
급여 압류 통지가 법원에서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최저 생계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법원에 보내야 해요. 예, 뭐를요? 무슨 압류요? 저 대출도 없는 사람인데요. 어디 카드사에서 잘못 넘긴 거 아니에요? 이거 확인 좀 해보세요. 진짜. 채권자 이름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남편이 종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이름 석자를 봤답니다. 서정미. 후배 말로는 그 사람이 종이를 들고 5초쯤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회의실을 나가서 화장실로 들어갔다고요. 그 회사 화장실은 사무실이랑 벽 하나 건너라서 문 닫아도 소리가 다 새는 구조랍니다. 칸 안에서 처음엔 숨소리만 났대요. 후, 후 하는 소리요. 그러다 조금 뒤에 울음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정미야, 이게 뭐냐고. 어깨 들썩이는 소리가 벽을 타고 사무실까지 들렸다고 후배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부서원들이 다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그랬답니다. 같은 시각에 시어머니는 건물 앞 평상에서 이웃들한테 사과를 깎아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그 동네 사람한테 전해 듣고 저한테 말해준 이야기예요. 우리 며느리가 친정엄의 가게 판 돈을 딱 내놓더라고. 아, 우리 딸이 인자 스터디 카페 사장님 되는 거요. 아이고, 복도 많으시네. 복이 뭐요? 내가 시애미 노릇을 잘한 거제. 며느리는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쓴다니께. 우리 애미가 얌전해. 그날 그 집엔 아직 아무 우편물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그날 백화점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진으로 봤어요. 유럽 어느 도시 이름이 적힌 항공권 화면을 올려놓고 밑에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 다녀올게.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때가 몇 시 몇 분인지까지 나오게요. 저녁 7시 40분 남편이 넥타이도 안 풀고 들어왔습니다. 구두도 안 벗고 거실로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 너 미쳤어? 회사에 그게 뭐야, 그 서류 어디 있어? 당장 가져와. 내가 찢어버릴 거야. 찢어도 소용없어. 뭐? 공증사무소에도 있고 법원에도 있어. 당신이 도장 찍은 그 종이가 판결문하고 같은 힘이 있는 거야. 그날 담당자가 3번이나 설명했어. 당신이 웃으면서 안 들은 거고. 남편이 2걸음 다가오더니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 눈을 보고 그대로 내리더군요. 그 손이 어정쩡하게 허공에 떠 있다가 툭 떨어지는 걸 저는 그냥 보고 있었어요. 정미야, 이거 다 취소할 수 있지? 내가 걔 붙잡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짐 싸서 나가. 뭐? 짐 싸서 나가라고. 야, 여기 우리 집인데 내가 왜 나가? 저는 안방 서랍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등기부였어요. 결혼할 때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제 급여로 16년 대출 갚아온 집입니다. 그 사람은 살 때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도장만 찍었어요. 그것도 제가 서류 다 준비해서 앞에 내밀었을 때요. 읽어봐. 소유자 이름. 입술이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나오더군요. 당신 거는 할부 남은 차 하나야. 일요일 오후 2시 10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물 3층 현관에서 우편 배달원한테 수령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 집에서 벌어진 일은 나중에 아래층 미용실 사장님하고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따로따로 해준 이야기를 맞춰본 겁니다. 봉투가 손톱으로 잘 안 뜯겨서 신발장 위에 있던 노쇠 열쇠고리로 봉투 끝을 벅벅 긁으셨다더군요. 20년 넘게 쓰신 건물 이름 새겨진 그 열쇠고리요. 종이를 펼쳤을 때 위쪽에 큰 글씨가 있었답니다. 경매 개시 결정.
그 아래에 건물 주소하고 집원, 그 밑에 이름이 하나 있었고요. 채권자 서정미. 미용실 사장님 말로는 그때 3층에서 비명이 났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소리가 3번쯤 나고 쿵 하는 소리가 났다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1층 편의점하고 2층 미용실 앞으로도 각각 통지가 갔습니다. 편의점 점주가 3층으로 뛰어 올라와서 물었대요. 사장님, 이거 저희 보증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 여기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사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의 학원비도 여기서 나가는데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 하셨답니다. 문 앞에 서서 종이만 들고 계셨다고요. 월세 250은 그 달로 끊겼습니다. 신우이 번호로는 그날 오후에만 수십 통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번호에서는 이 소리만 나왔습니다. 고객의 사정으로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이미 없었어요. 오빠 급여가 묶이고 어머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현금이랑 명품 가방만 챙겨서 그날 새벽에 원룸을 뺐다고 합니다. 보증금까지 싹 빼서요. 나중에는 원룸 주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열쇠를 언제 받을 거냐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오후 4시가 좀 넘어서 미용실 사장님이 위층에서 인기척이 없길래 3층 문을 밀고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옆으로 쓰러져 계셨다고 했어요. 손에는 아직 그 종이가 들려 있었다고요. 구급차가 왔고 병원에서는 놀라서 그런 거라며 하룻밤 입원을 시켰습니다. 저는 저녁 7시 넘어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갔으면 무슨 말을 들었을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취하해라. 그 한마디였을 겁니다. 손잡고 우는 건 그 다음이었을 거고요. 대신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절차는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밤 9시 30분에 현관 밖에서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뛰어오는 발소리요. 남편이었어요. 복도에 내놓은 자기 짐가방하고 골프백을 발견하고 멈춰서는 소리, 우산으로 눌러둔 내용증명 사본을 집어드는 소리가 문 너머로 다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도어락을 눌렀어요. 삑삑삑삑 오류음. 한 번 더. 삑삑삑삑 오류음. 뭐야? 문 열어. 서정미. 저는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작은 화면 안에 그 사람 얼굴이 있었어요. 넥타이는 없고 셔츠 단추가 2개 풀려 있고 눈이 붉었습니다. 정미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응급실 실려가셨다고. 근데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아직 낙찰된 것도 아니잖아. 되돌릴 수 있잖아. 문 좀 열어봐. 얘기 좀 하자.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딱 3마디를 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로 해. 짐 가져가. 버튼에서 손을 떼고 화면을 껐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켜봤더니 그 사람은 복도 벽에 등을 대고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더군요. 짐가방 손잡이를 한 손으로 붙잡은 채로 고개를 무릎 사이에 쳐봤고요. 16년 동안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는 늘 소파 한가운데였습니다. 제가 상 차려오면 리모컨 들고 앉아서 국이 싱겁다느니 반찬이 어제랑 똑같다느니 하던 그 자리요. 월요일 아침 7시 22분 회사 앞 편의점. 찜질방에서 밤을 새운 남편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자기 명의 카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삑, 삑. 그리고 폰에 문자가 떴대요. 귀하의 계좌가 압류되어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서 1,000원짜리 2장으로 계산했고 잔돈을 받다가 바닥에 다 떨어뜨렸다고 후배가 전해줬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그날로 끊겼고
월급 통장엔 법이 남겨주는 최저 생계비만 남아 있었고요. 9시 넘어 출근했더니 인사팀이 또 불렀답니다. 퇴직금까지 압류가 걸렸다고요. 그리고 임원실 호출. 김 과장, 자기 집 관리도 못하는 사람한테 회사 돈 관리를 어떻게 맡기나. 부장님, 그게 아니라 집사람이. 거래처에서 알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자재 대금 만지는 자리야, 여기가. 자리 정리해. 좋게 나가는 걸로 하지. 오전 11시 40분 권고사직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짐 싸는데 5분도 안 걸렸다고 하더군요. 가족사진 액자 하나, 텀블러 하나, 명함집 하나. 오후 2시에 우리 집 현관문이 부서질 듯이 울렸습니다. 정미야, 나 회사 그만뒀어. 문 열어봐.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그 사람은 종이 상자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액자 유리가 깨졌는지 각도가 비뚤어져 있었고요. 셔츠는 어제 입은 그대로였습니다. 식탁까지 세 걸음. 상자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으려던 그 사람이 식탁 위를 보고 멈췄어요. 제가 왼쪽부터 순서대로 놔뒀거든요. 경매 개시 결정문,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 신우이 계정에서 뽑아 인쇄한 화면 5장. 이게 뭐야? 소장 뒤에 한 장 더 있어. 넘겨봐. 변호사가 법원 통해서 받아낸 신우이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3억 8천이 들어간 날부터 2달 사이 기록이 한 장에 다 나와 있었어요. 백화점 이름 14번, 항공사 2번, 호텔 6번, 성형외과 1번. 인테리어 업체 이름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업자가 도망갔다던 그 계약금 말이야. 나간 기록이 없어. 한 푼도. 스터디 카페는 처음부터 없었어. 당신도 알고 있었지? 그 사람은 종이를 손에 든 채로 서 있다가 무릎이 접히듯이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바닥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내가 미쳤어. 내가 그 종이를 안 읽었어. 그냥 도장만 찍었어. 그거 그냥 형식인 줄 알았어. 네가 유난 떠는 거 맞춰준다고 내가 그날 웃으면서 찍었어. 내가 웃었어. 내가 웃으면서 찍었다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 자고 나온 그대로 시어머니가 실내화를 신고 서 계셨어요. 그 건물에서 우리 집까지 버스로 40분 거리인데 실내화를 신고 오신 겁니다. 발등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바지 가랑이를 붙잡으셨습니다.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새빵살이나 하게 생겼어. 어머니, 일어나세요. 그 건물이 내 전부요. 40년을 살았다. 네 시아버지하고 같이 산 집이요. 제발, 제발 경매만 취하해다오. 응? 일어나시라고요. 못 일어난다. 나 여기서 죽으련다. 바닥에 엎드려서 제 발등에 얼굴을 부비셨어요. 눈물이 제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손톱에는 봉투 뜯다가 뜯긴 자국이 아직 남아있더군요. 내 딸이 미친년이여. 그년이 우리를 다 죽였어. 나는 몰랐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니께. 핏줄을 팔면서 애원하는 소리를 저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사람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옆집 문이 열리고 아래층에서 올라온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누가 나왔어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였습니다. 우리 엄마랑 같은 시장 골목에서 30년을 붙어 일하신 분이요. 장바구니를 든 채로 오셨더군요. 그분은 현관 앞 상황을 보고 잠깐 서 계시다가 복도에 모인 사람들 쪽으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말수가 아주 적은 분입니다. 시장에서 30년 일하면서 큰 소리 한 번 안 낸 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잠깐 들어보죠.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아이 어머니가 담도암으로 3달 앓다갔어요.
그 석 달 동안 병실에서 밤을 지킨 사람이 이 아이 하나였습니다. 나도 가게 문 닫고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이 아이가 보조 침대에서 새우처럼 웅크리고 자고 있었어요. 바닥에 엎드려 있던 시어머니 어깨가 딱 멈추더군요. 그 석 달 동안 이 아이 시댁에서는 문병을 한 번도 안 왔습니다. 한 번도요. 꽃 한 송이 없었고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나는 그 병실에 있었으니까 압니다. 누가 낮게 혀를 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가게 판 돈 얘기부터 나왔지요. 그건 내가 본 게 아니라 들은 거니까 더 말 안 합니다. 근데 병실은 내가 봤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못 드셨습니다. 남편은 거실 바닥에 앉은 채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군요. 저는 식탁에서 종이 2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 1장하고 결제 화면 사본 1장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아가씨가 그 돈 쓴 기록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자리도 안 받고 계약도 안 했고 업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종이가 두 사람 얼굴 위로 흩어져 떨어졌어요. 한 장은 시어머니 눈물 젖은 뺨에 붙었고 한 장은 남편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노안이라 팔을 쭉 뻗어야 글자가 보이는 분입니다. 그렇게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다 우리 딸이 쓴 거요? 3억 8천을 가방하고 옷하고. 저는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통화 녹음 목록을 열고 2글자를 눌렀어요. 그리고 볼륨을 끝까지 올렸습니다. 야구 중계 소리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 목소리요. 우리 엄마가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손대어 가면서 번 돈이야. 그리고 그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죽은 장모님 돈 3억 8천? 걔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갚냐? 그냥 없는 셈 쳐. 사람 죽고 생긴 돈으로 산 식구 잡지 마라.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남편은 어깨가 굳더군요. 녹음은 계속 흘렀어요. 하나뿐인 내 동생 신용불량자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 종이도 네가 유난 떠니까 맞춰준 거잖아. 문 닫히는 소리, 발소리 3번, 쿵. 파일이 끝났습니다. 복도에 있던 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노란 서류철에서 손으로 쓴 장부 사본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 엄마 장례식 조의금 장부입니다. 이 줄에 있는 봉투들이 없어졌어요. 발인 전날에요. 상주도 저였고 장부도 제가 적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내리더군요. 얼굴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정미야, 그건 내가. 그것도 소장에 다 적혀 있어. 조의금 그리고 16년 동안 그 집 대소사에 내 카드로 나간 돈, 명절마다 그 부엌에서 새벽 5시부터 혼자 일한 것까지. 저는 소장을 손가락으로 짚어서 보여줬습니다. 당신들이 푼돈 취급하면서 웃었던 그 돈, 우리 엄마가 40년 동안 새벽 4시에 불 넣어서 모은 돈이야. 그걸 통째로 삼키려다가 목에 걸린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당신들이 도장 찍었고 나는 그걸 지켰을 뿐이야. 시어머니가 무릎걸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애미야, 취하만 해주면 내가 무릎 꿇고 살겄다. 응? 내가 평생 네 종로를 타마. 안 합니다. 합의도 없고 취하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저 말고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저는 두 사람을 문턱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장치 잠기는 소리가 짧게 났어요. 그 뒤 일은 시간이 알아서 흘러갔습니다. 건물은 낙찰됐어요. 시세보다 6천쯤 낮게 팔렸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앞에 걸린 빚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배당 순서에서 제가 첫 번째였습니다. 원금 대부분이 그렇게 돌아왔어요. 남은 부조객하고 이자는 보증인 재산에서 채워졌습니다.
퇴직금하고 할부 남은 자동차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된 몇 푼짜리 적금까지요. 변호사가 마지막 정산서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3억 8천,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회수됐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2번 읽었어요. 이혼하고 위자료 소송은 반년이 걸렸습니다. 법정에서 녹음이 재생됐을 때 그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판사가 그 돈이 창업에 쓰이지 않은 사실은 언제 알았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 하더군요. 판결은 제 쪽으로 났습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액수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종이에 적히는 게 필요했습니다. 16년 동안 아무데도 안 적혔던 것들이요. 그 사람은 지금 일용직을 다닌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됐고 시어머니가 사는 단칸방에 가끔 들른다고 하더군요. 갈 때마다 동생 욕을 한다고 후배가 한번 전해줬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겨울에 붙잡혔습니다. 도피하는 동안 아는 사람 사업에 이름을 빌려줬는데 그게 남의 돈 끌어모으는 일이었다고 하더군요. 유치장 면회에서 시어머니가 딸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네가 내 건물을 잡아먹었어. 네가 내 40년을 잡아먹었어. 엄마가 도장 찍었잖아. 엄마가 찍었잖아. 그 모녀는 그날 이후로 서로를 안 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건물에서 버스로 내 정거장 떨어진 단칸방으로 가셨어요. 노쇠 열쇠고리를 아직 들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편지가 왔었어요. 삐뚤한 글씨로 미안하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은 3월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와 집에 돌아온 오후 거실 창가에 섰어요. 등기부에 제 이름 하나만 남은 집이었습니다. 커튼을 활짝 열어두니까 햇살이 바닥까지 길게 들어오더군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한참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발가락에 햇빛 닿는 게 따뜻했어요. 16년 동안 그 집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오후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저녁에 밥을 지어서 혼자 먹었어요. 국 하나에 김치 하나였는데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옷방으로 들어가서 코트 뒤에 걸린 남색 앞치마를 무릎에 얹고 주머니에서 4번 접힌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정미야, 엄마가 글을 못 써서 짧게 쓴다. 알다른 금반지 낀 손으로 그 종이를 쥐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저는 그 앞치마를 두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 엄마가 매던 걸 딸이 맨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끈이 조금 길더군요. 납골당은 산 아래 있습니다. 3월이라 바람이 아직 찼어요. 유리 안에 우리 엄마 사진이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앞치마 두르고 찍은 사진이요. 웃는 게 아니라 눈을 조금 찡그린 사진입니다.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라 그것밖에 없었어요. 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더군요. 엄마, 돈 다 찾았어.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찾았어. 엄마 편지 봤어. 앞치마 주머니에서 나왔어. 왜 그런 걸 넣어놓고 아무 말도 안 했어. 목이 막혀서 잠깐 쉬었습니다. 엄마가 짐 될까봐 그랬다고 썼지. 엄마, 나는 엄마가 짐이었던 날이 하루도 없었어. 병실에서 밥 먹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세상에 엄마밖에 없었어. 바깥에서 새소리가 났어요. 이제 안 참을게. 무시당하면 그 자리에서 말할 거야. 바보같이 웃어주지도 않을 거야. 엄마 딸 당당하게 살게. 내려오는 길에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시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검은 봉지를 들고요. 정미야, 다녀왔냐? 이거 가져가라. 콩나물이랑 두부. 저녁에 국 끓여 먹어. 아주머니,
저 이제 국 잘 끓여요. 알아. 그래도 가져가. 봉지를 봤는데 아주머니가 제 손을 보시더군요. 반지를 보시고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대신 등을 2번 두드려 주셨어요. 우리 엄마가 하던 거랑 똑같이요. 집에 돌아와서 앞치마를 벗어 옷방에 걸었습니다. 코트 뒤가 아니라 제 옷들 사이에 걸었어요. 편지는 접어서 부엌 서랍에 넣었습니다. 밥 지을 때마다 여는 서랍이요. 그날 저녁국을 끓이면서 저는 창문을 열어뒀습니다. 남의 집 냄새도 아니고 시댁 기름 냄새도 아닌 제 부엌 냄새가 나는 집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정미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16년을 며느리로 살면서 정작 친정엄마 빈소에서 제일 외로웠던 사람. 그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솔직히 상상이 안 됩니다. 다만 엄마가 앞치마 주머니에 남겨둔 그 짧은 영수증 한 장이 딸이 제 이름으로 다시 서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는 알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